자, 2022년에 무역 적자가요 472억 달러, 사상 최대, 14년 만에 첫 적자. 아, 무능 이런 무능이 있어. 네, 저 적자의 상당 부분이 사실 대중국 그 무역 적자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에너지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도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닌 것처럼 대출도 이제 생산적 그 대출이 있고 소비적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적 대출은 많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문자재를 많이 수입을 했다면 적자 나는 것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 분기에 또 흑자로 돌아설 거니까. 근데 이번에 대부분의 적자 지수가 발생한 지점들이 에너지 그리고 소모성 그 물품에서 대부분 적자가 났다는 거 자체가 좀 심각해 보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어떤 대응책 방어력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까지 위험하게 만들면 진짜 에너지 수급 전체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자가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저 지금 밑에 줄 그어진 게 0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적자고 위로 올라가면 흑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전년도에 293억 흑자였는데 472억 3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그 다음 표. 적자가 어느 정도냐? 1997년이 IMF 때 아닙니까? 그때 적자가 84억 달러였어요. 근데 2022년의 적자가 472억 달러입니다. 그것도 이 적자가 윤석열 당선 이후부터 적자로 전환된 거죠. 그게 더 골 때리는 거야.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무역수지 적자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사람이네. 그치. 정말. 그치.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우연이래요? 피해는. 이건 윤석열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 발생한 게 윤석열 취임한 그 다음 달 4월 달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까지 중간에 중국에 대해서 안 해도 될 소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이 수입 품목을 바꾸는 거죠. 한국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입국이어서 그냥 거기에서 물건을 사온 것뿐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생산하거나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적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 근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포지션을 이상하게 잡고 있으니까 반도체까지 지금 중국이 끼어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약간 돌대가리들이 있어. 반도체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하니까 반도체에 사상 최대로 쏟아붓는데요. 저번에 반도체 관련 무슨 뭐 하겠다고 윤석열이 양양제 데려다가 뭐 했잖아요. 아니 다변화 시켜야지. 지금 아리백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변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무역량 중에 수출의 양 중에 15% 20%가 반도체였단 말이야. 이게 이제 뚝 떨어지면서 무역 적자가 전체적으로 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반도체에만 또 쏟아붓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무역 적자가 IMF 때 6배. 무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올해 그렇다 칩시다. 올해 472억 달러 적자 났다 치자고. 내년엔 좋아집니까? 그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올해 472억 달러, 내년에 500억 달러, 내년에 600억 달러 가면 그거 나라 망하는 거죠. 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첫 적자. 아까 사상 최대 14년 만에 첫 적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적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뭐 자동차, 배터리, 뭐 선박 이런 것들은 흑자예요, 여전히. 근데 이제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부분의 분야들이 소비재 품목 또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나 소비재 품목에 이게 적자가 계속 심화되면은 결국에는 그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가장 빨리 피해를 체감할 수 있는 건 서민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당장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인상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아까 그 처음에 표 있죠. 지난해 무역 적자 역대 최대 그저 녹색으로 된 거. 그거 보면은 14년 만에 적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1997년은 IMF죠. 2008년은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니까 IMF 일어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해가지고 나라 일으켜 세웠다. 그 후에 이명박이가 금융위기 때 물론 뭐 이명박이 잘못만 있겠습니까만 그때 나왔던 게 132억 달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적자가 근데 2022년에 472억 달러가 적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신호예요 이게? 경제 완전 망가지는 신호. 우리가 지난달 10월달 11월달에 아시아에서 제2의 IMF가 일어나면 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이야기를 내고 있다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자꾸 선제 타격이네 전쟁 이야기까지 하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더 망설여지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지표는 이것보다 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지표는 이제 국가신용등급 하향이죠. 뭐.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작년 2022년 1월 3일 날 찍었던 첫날 개장일 날 찍었던 게 최고점이었고 계속 떨어뜨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런 수출이 적자가 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낙수 효과가 엄청 커요. 실제로. 그래서 서민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휘발유 유류세 인하를 이제 축소해서 세입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경유차 쓰시는 분들이 경유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왜 경유차를 쓰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휘발유가 또 다시 올라요. 휘발유 가격도 한번 볼까요? 유류세. 이건 이제 정부가 약간 임시로 막아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 결국 고삐 풀리는 거고요. 이게 기름값의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달 1월달 전기요금 가지고 겁나 죽겠어요. 이미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11월달에 별로 쓸 것도 없었는데 35만 원이 나왔어 전기료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나온 거야. 근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한꺼번에 못 올려. 지지율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1월 달에 또 올리고요. 가스요금은 겨울 끝나자마자 또 올리겠다는 거거든. 상황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이야 자동차가 무슨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휘발유차 쓰던 사람들 다시 그 가격이 올라가면 지출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전기요금은 대략 한 55만 원 예상합니다. 엄청 추웠잖아요. 12월 달이. 영하 10도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 더. 청년 희망적금이라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30만 명이 해지했다고.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저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청년 희망적금의 혜택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은 조건의 일반 상품의 차이인데 청년 희망적금 납입액은 총 내는 게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2년 동안 1200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은행 이자 세전 62만 그러니까 62만 62만 원이라고 치자. 이게 다음에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고요. 저축 장려금이 여기서 국가가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36만 원을. 저 돈 중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30만 명이 해지해버렸어요. 오늘 그런 보도도 나왔었죠. 영끌족들. 지금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예, 지금 대부분 부도 직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대 50만 원이어서 5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만 명이 해지한 다음에 납입액의 평균이 살짝 올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납입액 평균보다 적게 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해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액이 올랐겠죠. 그러면 청년들 층 중에서 힘든 사람들이 먼저 적금을 해지해서 써야 될 만큼 지금 급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금 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납입했던 원금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이라도 필요해서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진짜 서민 경제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있습니다. 무슨 정치가 뭐 국수야? 열무국수야? 시원하게 말아볼까? 진짜 이게 힘든 사람부터 먼저 나가 떨어지는 시스템에서 계속 벼랑 끝으로 정부가 내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청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경력이 없어서 신입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취업할 수 있는 문은 너무나 좁지. 그런데다가 할 수 있는 일자리마저 예산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 적금까지 지금 깨서 생활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2022년에 5.1% 올랐는데요. 이 IMF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아까 그 무역 적자도 마찬가지인데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이럴 땐 급등이라고 하는 거지. 네, 이 소비자 물가 오른 것도 찾아보면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언론사 헤드라인이나 포털 메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오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건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이미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국밥집에 가보면 10,000원 하던 게 지금 13,000원 합니다. 12,000원 하던 게 16,000원을 해요. 그거는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크게 이렇게 다 걸어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인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 다 붙여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미 다들 몸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죠. 마트 가봐요. 파 한 단 사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7.1%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는 금리 인상 효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지금 가능성이 제시대가 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지금 5.1% 나왔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김진태 사태 이후로 돈을 시장에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더 쏟아부었고요. 한국과 미국과 지금 금리 차가 125bp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죠. 아무리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안정이 돼도 우리나라는 물가 잡히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여기에 또 여기서 국가가 정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하겠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재앙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서민 허리가 휘일 정도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표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이 사실상 300원씩 오르는 거거든요. 300원씩 오르면 이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 얼마예요? 600원이죠. 그러면 이게 주 5일 정도 하면은 20일 정도 하잖아요. 근데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와. 전기료 올랐지, 가스비 올랐지, 지금 요금 인상됐지, 물가 전체로 다 올랐지. 그러면 4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약 5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대략적으로 보면요. 25% 인상이라니까? 전체 중에 300원 그럼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25% 인상되는 게 있어요. 어떤 공공요금이. 그러니까 저 진짜 300원 올랐다고 했을 때 얼마 안 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헤드라인입니다. 공공요금이 언제 25%씩 올린 적이 있었나요, 진짜? 저거는 진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럴 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물가를 잡으려면 이거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서 뭔가 민영화의 냄새가 싹 납니다. 민영화를 준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싶은 저런 식으로 가격을 인상을 하고 나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패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45,000원, 5만 원 결제하면 뭐 20번 무료로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것도 뭔가 민영화를 준비하는 사전 단계가 아닌가 하는 냄새가 너무 짙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지금까지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한다고 했을 때 보통 50원, 100원 단위로 이야기를 했지. 어떤 시민사회 단체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300원 인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거 아까 4인 가족 계산이 잘못됐는데 5만 원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 기억으로 100원 올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100원 올랐을 때 시장 분위기가 그때 강남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100원 올랐다는 거에 굉장히 심적 부담을 가지면서 그때 신용카드 그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 100원을 새로 내주는 이벤트까지 새로운 카드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300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도 좀 잠잠하고 언론도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인상되면 모를까 일반 서민들한테는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간 돈은 많은데 윤석열이는 지금 뭐 월급 올리지 말자는 뭐 이쪽에 또 만들고 있으니까 수입은 똑같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노동시간을 늘리면은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 많아지고요. 취직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엊그저께 우리 방송에 알려드렸죠. 공공기관 일자리 다 줄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금은 오르고 벌이는 동결되거나 쓰임새가 훨씬 많아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상승률 추세를 한번 볼게요. 서민의 고통이 있다면 정부가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되게 희한한 정부예요. 야, 지하철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용료 300원씩 한 번 탈 때마다 인상. 장난 아닌데 이게.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3번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상황 사이에 3번이 올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요즘 이제 가스요금 보면은 작년에 이맘때 내가 얼마 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작년 11월에 6만 원을 냈는데 올해 12월에 13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12월은 더 추우니까 12월에 13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러면 올해 12월은 그보다 2배, 24만 원. 저는 한 30만 원 정도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 사는 집은 더 만약에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더 넓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감당 안 되는 가스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같이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기재부가 잔대가리 올린 게 그거예요. 가스비는 겨울 끝나고 올릴 거야. 근데 이미 가을에 올렸다고. 아까 여러분 그 그래프로 보셨잖아요. 도시가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한테 아무런 소식이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라는 소리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올해 더 가열차게 끌어내리자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전운임제가 끝났어요. 31일로.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안전운임제가 끝나면 딱 그거예요. 저가 입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을 더 해야 되고 고속도로 위해서는 위험 요소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보이면 무조건 피하거나 속도를 줄여가지고 쉬었다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아, 정말 이 정부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마치 국가를 경영하듯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가는 물론 이익이 내면 좋지만 정치라는 개념으로 좀 국민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원희룡 같은 애는 집값 국가가 어쩔 수 없다라고 또 이런 손 놓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에서 2023년 살림살이 전망을 물어봤던데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다 61.9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23.2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12.1 대개 다수의 국민들은 작년보다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60%가 넘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사님 항상 말하는 경제는 심리다라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 돈이 있어도 쉽게 지갑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수축되고 더 급격하게 예, 그렇게 되겠죠. 경색되겠죠. 아, 진짜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 무능한 자가 기득권한테 휘둘리면서 자기는 똑똑한 척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실 시원하게 말아먹고 있는데 저는 2023년이 저는 새로운 정권 교체가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무슨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그 5년 어떻게 기다려요? 국민들 죽어가는데 아까 보셨잖아. IMF보다 더한 상황이 오고 있잖아 지금.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를 이렇게 잘 이겨냈으면은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뭔가 여행도 다시 갈 수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을 꿈꿨지 이렇게 폭망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만큼 잘 해놨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따라 했어도 이렇게 폭망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참.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고 여행, 항공, 주식 산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자, 아까 저 그래프 마지막 한번 더 보여줘봐요. 설명드리려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IMF가 오면 부자가 돈을 벌어요.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돈을 벌듯이. 네, 맞아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 경쟁하던 중소 자영업자들이 싹 망해야 대형마트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영끌해서 아파트 산 그 2030 젊은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결국에 경매로 막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누가 살까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결국엔 돈 있는 줍줍하는 사람들이 거예요. 다시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빌딩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 더 많은 빈입금 부익부 예. 양극화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측면이죠. 자, 희망이 없다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희망을 만들어야겠죠. 끌어내립시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